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산의 다문화, 때로는 뭐 상호문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문화와 상호문화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개인적인 DNA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성씨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략 한 300개 성씨가 있다고 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시조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300개 성씨가 훨씬 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전통적으로는 한 300개 정도 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많은 성씨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하신 분들의 성씨예요. 예를 들자면은 경주 설씨라든지 남양 홍씨 중에 일부, 덕수장씨, 그다음에 우룩 김씨, 등등등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귀화하신 성씨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집안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주 설씨인데, 이 설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개의 집안이 있습니다. 설자 쓰는 집안이, 하나는 맑은 대쑥 설자를 쓰시는 집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맑을 설자를 쓰는 집안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맑은 대쑥서를 쓰고 있는 집안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삼국 중에 이제 신라의 건국 설화에 나오는 여섯 부족이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여섯 부족 중에 한 집안입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됐죠. 그 집안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우리가 이제 본명이죠. 근데 그 원효대사의 딸이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설총이잖아요. 그 이제 원효대사가 그 태정무열왕 김춘추의 딸 이제 여석공주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설총인데 그 아들이 설총이니까 뭐 당연히 아버지는 설씨겠죠. 우리는 이제 원효대사를 알고 있지만 그 뭐 설총의 아버지 원효대사의 이름이 뭐 족보에는 생각할 사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서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서기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설총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로는 뭐 국회의원을 지내신 그 설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계로는 그 대전광역시의 교육감이셨던 설동호라는 분이 있고, 뭐 축구 선수로는 뭐 설기현 선수, 그 다음에 연예계에는 이제 뭐 설경구 배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연예인 중에는 이제 뭐 설수진, 설수연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설씨 집안 중에 맑을 설자를 쓰는 이제 이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이제 그 서역 출신의 인물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경우인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로 설장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후에 그 고려 말쯤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이후로 쭉 살고 있죠. 원래 이제 이분들의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은 저쪽 그 오늘날 중국 서쪽에 있는 위그르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이죠. 그 뭐 현재 우리가 알만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설성웅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분의 아들이 현재 한국사를 아주 재밌게 강의하시는 그 설민석 선생이 바로 그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집안이 이제 화산 이씨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 이씨 집안은 그 시조가 이제 이용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베트남 분이세요. 그래서 베트남에 그 당시에 이제 안남이라고 불렸죠.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인데, 그때 안남의 그 국왕이었던 이용한의 이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용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피해서 그 중국 동해안 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황해도 옹진에 그 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이제 고종이었는데, 이 고종이 1226년에 어쨌든 왕족이 왔으니 그냥 뭐 평민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황해도 화산의 화산군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이제 뭐 관직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대우를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쪽 지역에 이제 땅을 분급을 해주고 이제 시급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죠.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이국 멀리 그 타향에 와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이제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다가 어찌 보면 이제 이 그 추운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가서 살면서 뭐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뭐 다 안 맞았지만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산 땅에 그 화산성을 쌓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만국단,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국이 있는 그 남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았겠죠. 그러다 이제 일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산 이씨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인데, 그 한동안은 이제 우리가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 됐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관계가 없다가 다시 이제 그 국교를 맺고 정상화되면서
베트남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광이나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뭐 한국에 살고 있는 이 화산 이씨 후손들이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은 뭐 한 230여 가구, 뭐 약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데, 그 이제 종친회에서 그 1995년에 그 베트남을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베트남 언론에서 옛날 그 우리 베트남의 왕족이 왔다라고 해서 뭐 언론에서 뭐 대단하게 그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트남의 이제 고위 관리들이 오면 항상 이 화산이씨 종친회 사무실을 뭐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간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집안이 있고요. 또 한 집안이 이제 덕수장씨인데, 그 이 덕수장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조가 장순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설씨 집안처럼 그 위구르 계통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고려 충렬왕 때 고려에 기화했는데, 당시 그 충렬 왕비였던 제국공주를 따라서 이제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제국공주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고려시대 그 앞에 충자가 붙는 왕들이 있잖아요. 뭐 충렬왕, 충수강, 충무강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왜 원나라에 가서 세자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원나라 여성과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제 고려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몽골어와 몽골 문화를 몸에 익히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려가 좀 낯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충렬왕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그 원나라 공주였는데 같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원나라 조정에서는 이제 공주가 그 시집을 가니까 안전에 이제 그 우려가 돼서 요즘으로 말하면 호위무사라고 할까요? 같이 이제 딸려서 보냅니다. 그때 이제 같이 온 사람이 바로 이 장순룡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원나라 조정에서는 그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인종별로 좀 차별을 두었는데, 그 원나라 사람들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받고 그 다음 레벨이 이제 바로 이쪽 그 중앙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많이 그 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계통은 이제 좀 낮게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쪽 그 중앙아시아 계통에 있던 그 위구르 사람이 이제 무예가 좀 출중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장순영이라는 이분을 이제 호위무사로 보냈는데, 충렬왕이 보니까는 이제 너무 뭐 사람이 이제 성실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장순용이라고 하는 분을 황해도에 이제 그 덕수라고 하는 곳에 땅을 줍니다. 덕수현에 이제 땅을 주고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덕수 장씨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오게 되는데요. 그 뭐 통계에 의하면은 덕수 장씨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를 14명이나 배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뭐 덕수 장씨가 뭐 조상이 위구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전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이 덕수장 씨와 관련된 우리 안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그 조선 시대 때 그 우리 여기 안산에 그 인물 중에 4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안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따님이 그 효종의 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선 왕후인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가 덕수 장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조선 왕실에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혼혈인 그 외국계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덕수장씨들이 이제 저쪽에 많이 살아요. 고양시에 있는 그 행주산성 인근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는 그 연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죠. 본인은 뭐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덕수장씨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집안을 예를 들자면은 사성 김해김 씨라고 하는 집안인데요. 이 사성 김해김 씨 집안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김해김 씨 집안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사성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성을 하사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집안은 그 일본인 사야가의 이제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일본군의 선봉장에 가토 기요마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가토 기요마사의 이제 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야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총을 일찍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조총부대 그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조선에 넘어와서 딱 보니까 내가 이 전쟁에 왜 왔지? 내가 과연 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조선을 이렇게 뭐 적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지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당시 일본 조정이 그 내부의 어떤 그런 위협 요소들을 이제 그 해외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지방의 다이묘들의 칼끝을 최고 권력자인 그 자기한테 향하지 않고 조선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눠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전쟁이 이제 그 임진왜란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어쩔 수 없이 그 다이묘들에 의해서 딸려왔던 이제 그런 많은 군인들이 있었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같이 왔던 사람 중에 바로 이제 이 사야가가 있는데 이제 그 사야가가 오기 전에 자기 고향에 자기 노모와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을 이제 두고 오게 된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조선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그 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피난 가는 모습을 보고서 고향에 두고 왔던 자기 이제 가족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평범한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박한 그 백성들을 내가 왜 죽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투항을 하면서 자기 이제 부하들도 다 같이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거꾸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선 조정에서는 환영을 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임진왜란을 막았던 그 권율과 우리 안산 출신의 그 청주한 씨 집안이었던 그 한중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선조한테 청을 하죠. 저 일본인은 우리 조선을 위해서 조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왜군을 많이 무찔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둬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충자 선자라는 이름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김해김씨로 해라. 대신에 이제 앞에다가 이제 너한테는 성을 준다. 그래서 이제 사성 김해김씨에서 이름이 이제 김충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하사받고 나중에는 이제 자헌대부에까지 오르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정유재란 때까지도 크게 활약을 하게 되고 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뭐 이괄의 난 때도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고 뭐 심지어는 그 이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그 오랑캐하고도 싸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642년에 이제 그 72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사당이 지금 경북 그 달성에 가면 그 녹동서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참 낯설죠. 일본인을 우리가 서원에 모시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한 언론의 방송에 의하면 그 일본에도 이제 이 사야가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야가의 후손과 우리 조선에 있는 이 사야가의 후손이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방송을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그 참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민간의 교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제가 지금 한 세네 집안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그 대표적인 집안만 얘기했지만 수많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성씨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이웃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우리 조선을 포함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또 우리 주변 국가에 많이 건너갔겠죠. 안 건너갔겠습니까? 또 그들 또한 그쪽에서 터를 잡고 정착해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아직 그 우리 역사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에 가면은 그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건너갔던 사람 당연히 있겠죠. 삼국시대에 뭐 제일 많겠죠. 뭐 지금도 일본에 가면 뭐 고려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뭐 백제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 일본에 정착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만 잠깐 뭐 소개하자면 일본의 그 우리 한반도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규슈잖아요. 그 규슈에 가면은 이제 거기 중간쯤에 그 이제 구마모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구마모토 현에 그 구마모토 그 현청이 있는 구마모토 시내에 가면은 그 역 이름이 우르산 마치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그 우르산 마치역은 한자로 쓰면 울산이에요. 여기 왜 울산역이 있을까? 그 울산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는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울산성을 점령하면서 그 조명연합군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이제 그 울산성을 나와서 그 이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일본군이 이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갓도가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갓도가 그 구마모토 출신인데 그 구마모토에 데려간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 구마모토 성을 쌓는데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성 쌓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고역 중에 고역인데 그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조선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겠죠. 그 이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이제 고향의 음식이라고 해 먹었던 것이 이제 엿. 조선 엿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해 먹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 구마모토를 뭐 여행을 하거나 뭐 찾아가실 일이 있으시면 그 구마모토역 그 이제 그 신칸센이 지나가는 그 기차역에 가시면
그 구마모토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라고 할까요? 뭐 전통 음식을 상품화해서 파는데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조선엿입니다. 그 아예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조선엿이라고. 저도 가서 이제 그걸 한번 먹어봤습니다. 뭐 그 우리나라 엿하고는 좀 다르죠. 예, 다르지만 어쨌든 뭐 맛은 뭐 어쨌든 조선엿과 같은 이제 그런 맛이죠. 사실 이제 그 조선엿이라고 하는 구마모토의 향토 명품은 바로 그 우리 임진왜란때 끌려갔던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해먹었던 음식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 바로 그 우르산 맛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건너왔던 그 조선의 울산 사람들이 살던 동네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우르산 맛지역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우리는 이제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그 외국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수많은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불렀습니다.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단일 민족인가 아닌가? 네.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이 다문화와 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쪽은 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쪽 그 다른 문화와 만나는 경우에 학문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동아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소수의 집단 구성원이 그 이제 주류 문화에 동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주민들을 기존 사회에 적응시키고 뭐 다시 재사회화하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뭐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동아주의 입장이 가장 그 극명하게 잘 나타났던 거는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라고 좀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일본인화 하려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내선 일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일본 역사를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끼리 막 결혼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화 하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이런 동아주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이제 한국에 와서 살려면 한국어 배워야 돼. 그다음에 한국 음식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아야 돼. 라면서 이제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이 있었죠.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쪽 뭐 동남아시아에서 그 결혼으로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 이제 모아가지고 뭐 김치 만들기, 그다음에 뭐 된장찌개 끓이는 법, 뭐 한복 입는 법,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려준다고 뭐 이분들을 뭐 한국 민속촌에 데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동아주의의 입장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살아왔던 모든 그 문화와 어떤 그런 정체성은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공동체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라고 한 존재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동아주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다문화주의인데 그 영어로는 이제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멀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우리말로 바꿀 때 이 멀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한자로 마늘 다자를 써서 문화가 여러 문화가 있으니까는 그냥 다문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주의의 그 학문적인 입장은 그 문화와 또 어떤 정체성이 이제 다양하니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제 배려한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어떤 그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공존을 지향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는 다 이 다문화주의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그 많은 게 동남아 여성들이 그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바람에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를 갔더니 뭐 학교도 깜짝 놀란 거죠. 생김새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한국어를 제대로 잘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뭔가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 낯선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다문화 교육법이라고 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만들 때 그 용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고정된 언어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상호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게 됐는데 이 상호문화주의는 이제 영어로 인터컬처럴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이 인터컬처럴 그러니까 상호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그 문화적 배경이 이제 그 다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교류되고 또 공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문화적인 어떤 대화와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게 이 상호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문화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다문화는 이제 인정하고 배려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호문화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소통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교류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상호문화와 다문화가 이제 서로 이제 공존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문화일까 상호문화일까?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라고 하는 이 멀티컬처럴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미국식 용어입니다. 인터컬처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식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유학을 많이 가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이 다문화를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그 정부의 관리들은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문화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유럽으로도 공부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다문화와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그 앞서가는 유럽의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인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호문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조금 연관지어서 본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초에 그 수많은 그 인종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잖아요. 특히 사실 뭐 유럽 미국 땅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 미국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인디언들이라고 불리는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그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 인디언의 그 역사도 살펴보면 정말 끔찍한 역사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그 역사도 사실 살펴봐야 돼요. 그 운디드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과연 미국인들이 선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그런 면들은 살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통해서 오늘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뭐 사실 그게 신대륙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떤 그 인종적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여기가 자기네들이 마치 개척한 것처럼 신대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뭐 미국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뭐 이탈리아계다, 뭐 독일계다, 뭐 아일랜드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수많은 유럽에 있는 그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다문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 인터컬처럴 상호문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 소위 이제 백인종들이 코카서스 인종이 살았지만은 이제 소위 산업혁명 이후에 일본의 그 유럽의 근대 발전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계의 흑인들, 그 다음에 저쪽 그 라틴 아메리카계에 있는 사람들, 뭐 아시아계, 뭐 오늘날에는 이제 이쪽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 이런 이민족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도 계속 그 소위 이제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문화에서 그 이제 인터컬처럴이라는 상호 문화, 쌍방향 소통을 강조를 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상호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그 피부 혈통을 가진 피부색을 가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도 뭐 다양한 민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우리 한국과 우리 안산에 다른 민족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미국 사회처럼 다문화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상호문화인가라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상호문화가 맞죠, 그죠? 그래서 지난 2021년도인가요? 그 우리 안산이 이제 그 유럽 그 평야에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상호문화 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합니다.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뭐 꼭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과연 상호문화가 우리 안산에 적절하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현재 뭐 우리 안산시는 공식적으로 상호문화 도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이쪽 그 관련된 용어로는 뭐 간문화 교육이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문화 이해 교육이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일본도 이제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더 그 이민족에 대한 그 배타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뭐 외국인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이제 훨씬 뭐라 그럴까 정착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그 소위 3D 업종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문호를 개방해서 그 외국인 그로 일하시는 분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간병 하시는 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이제 뭐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를 뭐 들여온다고 이제 뭐 말이 많긴 한데 일본은 뭐 훨씬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 3D의 노동력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와 상호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다문화라고 하는 말도 조금 그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를 쓸 때 그 용어에 그 반대되는 용어를 썼을 때 그 용어가 명확하게 이제 명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고 한다면 그 다문화의 반대말이 뭘까? 당연히 단문화겠죠. 그럼 우리는 그 단문화 사회냐? 사실은 우리가 단문화 사회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뭐 인종적, 언어적으로 구분을 해야만 하는가? 사실 저는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사회도 저는 애초부터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안산도 그 공단이 개발되기 전에는 정말
조용한 그 서해안의 어촌 그 반농반호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이 개발되면서 이제 도시가 정말 급속하게 변화되고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잖아요. 뭐 저도 이주민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 정체성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안산만 해도 저쪽 그 6.25 때 그 남아있던 그 이북의 실향민들도 있고요. 섬진강댐 수몰되면서 거기서 우리 안산으로 이주하신 분들, 태백의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 그다음에 부천의 상이용사들이 오늘날 그 화랑 저수지 주변에 살면서 화랑 농장을 만들었던 분들. 그래서 이제 화랑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남게 된 거고요. 뭐 그 외에 공단이 개발되면서 많은 그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안산에 들어오셨죠. 저도 이제 일자리 찾아서 안산에 들어온 케이스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안산 안에는 정말 많은 문화가 다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에 보면은 향후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에 뭐 무슨 향후회 뭐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산은 그런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지역이나 또는 그 계층 간에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안산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는 다문화를 가진 곳이 바로 우리 안산이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우리 나라 현재 그 다문화 학생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 2023년도 통계입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이 약 18만 명이라고 해요. 와, 엄청 많죠. 그 다음에 1년 전에는 약 한 16만 8천 명, 그 전에는 16만 명, 그 전에는 14만 명, 그 전에는 13만 명. 이게 이제 해마다 막 10,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부모님들이 그만큼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다문화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죠. 우리는 지금 그 인구 출생률 감소로 난리잖아요. 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출생률 0.6%로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인구 절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요기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년 통계로 약 18만 명의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데 이 학생들의 그 출신을 보면 국내 출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입국,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아예 외국인인 경우죠.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날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은 그 재외동포법이 바뀐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 고려인들의 국적은 다 중앙아시아 쪽을 포함한 이쪽 러시아 쪽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다 국적이 이제 그쪽 국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뭐 우리 경기도가 가장 전국에서 많고요. 또 그 경기도 중에서도 우리 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부에서 분류하는 그 다문화 학생의 유형을 분류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저는 뭐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다들 다문화 학생이라고 써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관련한 그 정부 주무부처에서도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참 안타깝죠. 뭐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교육부 분류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문화 학생 유형을 크게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그 다음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은 이제 또 그 하위 영역으로 국내 출생 자녀, 그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국제 결혼 가정 중에 그러니까 이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은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쪽은 한국인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그 경우냐면 국내 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학생 중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남아시아 계통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도 입국 자녀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 있는 그 재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데려온 경우,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 또 한국인과 그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 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간에 입국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말씀드린 국내 출생 자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 한국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어나 또 생활하는데 큰 곤란을 겪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려움 겪긴 하죠. 한데 제일 어려운 경우는 이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부모가 재혼한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 조선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를 두고서 한국에 들어온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우리 한국처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경우죠. 근데 이제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살라고 하니 이 아이는 이제 갑자기 부모에 의해서 그 타국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한국에 가야 돼?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기에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살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본국에 살기도 힘든데 또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이국에 와서 살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의 경우는 뭐 당연히 있고요. 또 무기력하고요. 또 학교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집안에 틀에 박혀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아주 잘못된 경우 이제 술 담배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계 중국인.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라고 하는 이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온 우리 고려인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 가정이지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뭐 부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